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요. 관심은 삼성전자가 언제 어느 곳에 투자할지 여부입니다.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진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의 위상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시급한 정부의 지원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패권 경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가 이제 화상으로 개최됐는데 이승우 센터장님, 혹시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굉장히 투자 계획을 늘린다고 했는데 증시에 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시는 사실 뚜렷한 영향은 없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장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히려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한 2%대 하락을 보였고요.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사실 이 회의랑은 별로 관계는 없는데 이제 미국 엔비디아가 그 서버용 프로세서 쪽에 그 진출 계획을 어느 정도 밝히면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한 5%대 오르고 경쟁 업체인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한 4%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은 없었습니까? 회의의 어떤 주가 영향은? 이제 오늘 주가가 살짝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게 이번엔 그 CEO 서밋 때문에 주가가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어제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칩을 딱 들면서 이게 우리의 국가 안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좀 노골적인 무슨 그런 압력 같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칩을 들고요. 이 웨이퍼, 배터리, 그리고 광대역, 이 모든 것이 인프라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싼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세계의 표준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공세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직접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앞으로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시 세계를 주도하게끔 미국이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투자 정책을 쓴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인 중국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느냐 문제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어제 화상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보니까 반도체 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또 무기, 국방 회사도 있고 다양하던데 그 참석 기업들을 보시고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회의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IT 업체가 한 4군데, 그리고 자동차 이 세트 메이커가 한 4군데가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가 2군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방위 산업이나 의료 쪽에서 한 2군데 업체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7개 업체가 반도체 업체였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이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업체들과 이제 반도체 업체들 이렇게 모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미국에서 어떤 산업을 중요시 여기는지, 즉 자동차,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다음에 국방과 의료,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이거가 핵심이 되는 이런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이번 삼성전자에서 참석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인데 지금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이 회의를 주재한 국가안보보좌관, 삼성전자 무슨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조 소장님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만과 관련해서는 그 TSMC, UMC에 대해서는 좀 증산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증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좀 더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는 쪽이 되지 않나. 특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초청받지 않은 것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내 공장이 없고요. 또한 주력 산업이 디램이다 보니까 시스템 분야에서는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유추해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요구받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반도체 회의가 결국은 일어난 발단은 이 자동차용 반도체비 부족해서 사실 회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은 거의 만들질 않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너희들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뭐 자동차로 시작이 된 거는 맞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미국에서 중요한 산업이고 미국에서 고용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백악관의 그 대통령 브리핑 내용들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자동차 때문에 전부 모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T 업체들도 있고 또 이 방위산업, 의료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좀 초청을 한 것이고요. 삼성한테 뭐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조금 더 붙이면은 현재 그 반도체 그 출하량을 보면은 인구 증가라든지 소득 증가에 따라서 매년 한 310억 개 정도가 계속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5G, 6G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과 관련된 딥러닝이 상당히 그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엄청난 데이터량이 인간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된 연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기존에 310억 개 곱하기 1.33배씩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5, 6년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이 물량을 쫓아갈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시장 규모로 보면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그 매출 규모는 4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50년에는 1조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을 두고서 그 안보 전략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하셔서 반도체 상당히 전문가신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를 안 만들잖아요. 지금 수입이 안 돼서 우리 공장들도 지금 서고 있는데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삼성전자 이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쪽에 좀 강점이 많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사실 이 메이커들마다 사실 이 스펙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전부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삼성이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를 워낙 이제 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인피니온이나 네덜란드 NXP,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 경쟁해서 추가로 투자해서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삼성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조금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하면서 업계와 힘을 합쳐서 우리도 내부의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할 필요성도 없을까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우리 자급자족하는 거는 사실은 현재 경제에서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트랜지스터나 뭐 디스크릿 제품, 아날로그 제품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우리 일종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필요했던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서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성장의 기회가 포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상대적으로 자량용 반도체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력인 D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도 사실 D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는데요. 좀 특성이 좀 다르죠. 거기에 맞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또 만든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의 그 다른 반도체보다는 D램을 차량용에 맞게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AP, 삼성이 잘하는 AP를 스마트폰용에서 이제 차량용 쪽으로 또 확대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그럼 미국 정부는 지금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니까 뭐 인텔이 직접 바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애리조나의 공장을 새로 짓는 거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물량이 제대로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공정도 필요하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그 세부적으로 다른 그 하청 업체들까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데 이 부분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반도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정 기술이라든지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유치를 해서 이와 관련된 그 난관을 미국이 좀 뚫고 나가려고 삼성전자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미국에.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뭐 전체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해놓고요. 순수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1960년대에는 70%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고요. 또 1990년대에는 뭐 36%, 7%까지 됐었지만 지금은 12%까지 떨어졌는데요. 실제 뭐 인텔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미국의 실질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바이든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공급망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차이나 플러스 1, 2, 3 전략뿐만 아니라 탈탄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국제 표준을 미국이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아메리칸 플러스 1 전략을 쓰는데 이 전략 모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하고 국제 표준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전략 차원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 인텔 CEO가 이번 반도체에 앞서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바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세계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 정도를 앞으로는 미국 땅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서 좀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인텔이 앞장서겠다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미국의 무너진 지금 반도체 산업이? 뭐 이제 워낙에 뭐 인텔이 기존의 반도체 최강자였기 때문에요. 뭐 저는 뭐 인텔의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인텔이 하고 있는 그 현재 이제 반도체 제조는 주로 이 컴퓨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반도체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대로 정말 잘 할지는 아직은 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증설을 그동안 검토를 해오긴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일반 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하는 거죠? 이 자동차를 또 거기서 차량용 반도체를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지금은 주로 이제 모바일용 뭐 PMIC라든지 낸드 컨트롤러, 그다음에 기타 RF 뭐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의 익스포저는 거의 없고요. 주로 모바일과 이제 컴퓨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미국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박한 편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6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 반도체 보조금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요. 또 세액공제도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40%까지 해준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기업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EU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 또 보조금으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 장비와 관련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주는 거에 비하면 한국이 지원하는 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선진국들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박하게 합니까? 아무래도 그 국내 기업들이 가장 그 불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요. 예. 세계 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 특히 SK라든지 삼성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연 3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그 미국이 그 지원해주는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중 간의 이런 그 반도체와 관련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는 꼭 한 박자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1919년에 일본의 그 소부장과 관련된 대응책이 당정청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에 비하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늦은 대응책을 보여주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외교라든지 통상 문제에서 제1순위로 두고 지원 문제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재벌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국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아직 특별히 나온 건 없죠. 얼마 전에 왜 반도체 관련 그 기업들 사장과 산업자무 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예. 통해서 봤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요청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겠지만 이제 특별법 제정을까지 가려면은 사실 국회 동의가 좀 국회 입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명했다 이제 이런 네. 보도를 저도 보긴 했습니다. 예. 이승훈 센터장님, 이 삼성전자 지금 미국에서 투자 확대를 요구받고 또 거대한 중국 시장을 계속 생산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양쪽의 어떤 대가를 원하는 뭔가 조금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저는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먼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예.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기본적인 다이내믹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즉 산업 자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가 혹시라도 그 오버캐파, 예. 뭐 과잉 투자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반도체에서 우려했던 요인은 사실 중국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예.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를 했는데 예. 뭐 이후에 어찌 됐든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출 제한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중국이 첨단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죠. 그 EU와 관련해서는 수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범용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기술력이 떨어진 16 나노미터급에 대한 그 아르곤이라든지 노광 장비, 심좌해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되지만 앞으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서 첨단과 관련된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예. 삼성전자가 시안에 있고 예. SK 하이닉스가 우시에 있는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장비 수출도 제한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6월달 전후에서 영국에서 열리는 그 G7 정상회담에서 D10 구상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T11E라고 해서 테크노 그
그 데모크라티스 12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과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중국이 막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투자를 늘려야 될 텐데 중국 반도체 회사 예를 들면 SMIC 같은 데에 장비 수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미국의 의도가 보이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수출을 제한을 만약에 미국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로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일단 났는데요. 네. 미국 NSC의 AI 위원회라는 데서 중국의 어떤 위원회? AI 위원회. 예, AI 위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중국으로의 그 일반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을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업체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뭐 외교통상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좀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한미 간에 뭔가 이 동맹이 좀 단단해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게 정책적으로 확정된 건 확정된 아니군요. 건 아닙니다. 예. 자,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의 꿈은 원래 목표는 뭐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자금률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뭐 이런 목표는 뭡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명목상으로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 생산 점유율을 70%까지 높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70%. 예, 뭐 현재 상으로는 한 14% 정도 되고, 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까지 포함하면 한 25%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장비 수입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해제돼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그 3나노나 5나노급의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16나노급의 범용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2.5세대 정도는 계속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기술 격차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미국이 그 일본의 반도체를 억누르면서 사실 그때 그 일본의 그 제한된 조건을 저희가 발판 삼아서 오늘날의 한국 반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또 다른 우리의 이제 잠재적 경쟁 업체인 그 중국의 반도체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뭐 그만큼 좀 시간을 상당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이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조금 소극적이라면 혹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뭐 부동의 1위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뭐 점유율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올리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스템 반도체가 될 텐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저도 뭐 자동차도 중요한 그 삼성이 약한 골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다른 쪽,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커스텀 칩이 있습니다. 커스텀 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 다 인텔의 서버용 칩을 쓰고 있는데요. 뭐 전력 소모 문제라든지 또는 그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기네 그 용도에 맞는 칩을 설계하는 방향 이런 쪽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삼성이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맞춤형 그런 반도체를 설계해서 생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과거에 우리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간 칩을 만들 때도 처음에 그 칩을 설계해 준 거는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었고 삼성이 그 칩을 이제 만들어 주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과 삼성이 결국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그 시장을 잃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건 그 데이터 센터 분야는 삼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여기서 저희가 발판을 잘 닫게 되면은 삼성이 그 새로운 시장이죠. 서버용 프로세서 시장에서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까?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의외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생산해달라는 압력을 받아도 실제 삼성전자로서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이런 파운드리를 더 확장할 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데 더 좋겠다. 뭐 그런 그렇죠.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투자의 여력도 있고 뭐 리소스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도 현재 내부적으로는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공장이 서고 협력업체까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하면서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긴 있던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핸드폰용 칩 같은 경우는 2억 개 이상 매년 팔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00여 개 중에서도 7개 내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7나노미터급 5나노미터급의 것들은 한두 개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만 개, 2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에 그 모든 투자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일부 전환시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센터 커스텀 칩 쪽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전략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으로 조금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참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얘기가 참 많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삼성전자 주가하고는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좀 비전문가여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한번 출연했을 때 삼성전자 최근에 조금 실적이 주가가 좀 부진한 거는 결국 1분기 실적이 특히 1분기 반도체 부분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전부 다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뭐 삼성이 1분기는 다소 좀 부진했지만 지금 이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지금 3월, 4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메타버스 가상 그러면은 반도체 자체가 그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 시장 성장성 굉장히 높고요. 단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중의 패권 경쟁의 파도가 삼성전자를 직접 때린 것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겁니까?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올라오는 게 사실 저희는 더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눌러주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 보면은 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패권 전쟁의 반도체 패권 전쟁의 판도, 이 세계적인 판도 속에서 삼성의 지금 위상과 위치와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앞으로 그 5G나 6G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반도체 그 매년 그 생산이 1.33배 정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키를 쥐고 있는 정부라든지 재계가 직접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현재 그 반도체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정부도 현재 개각을 앞두고서 이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그 인테리어가 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직접 미국과 협상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총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개각이 이루어지고 나서 장관들의 진영이 새로 짜여지면 미국과 좀 협상을 하고 또 해서 자기의 원하는 거를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 삼성전자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뭔가 어떤 이게 회의가 비공개로 된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아무런 얘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제 이게
그 회의가 보면은 뭐 한 19개 업체들이 예. 이렇게 모여서 화상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뭐 미국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언론의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업체들의 향후 투자 계획이라든지 현재 이 반도체 이 공급 부족 사태를 어떻게 뭐 난관을 돌파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성명이 발표되거나 뭐 이런 뭐 선언이 채택되고 뭐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얘기도 지금 별로 없는 거죠? 어떤 회의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그렇습니다. 기업 얘기도 전혀 보도가 난 거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초반에 그 연설문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 그 정도가 좀 백악관에 보도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는 배터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생산을 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또 계속 생산을 하고 하니까 결국 미국 내 생산을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지금 느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세대 성장 엔진은 탈탄소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탈탄소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2040년까지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충전소 건설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4배, 8배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의존해야지 잃어버린 1,000만 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 전쟁, 백악관 반도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연구소장 그리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